이슈칼럼 시간이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3대 지수는 계속해서 전고점을 뛰어넘고 있는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좀 저희가 볼게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게 미국 주식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메인 시나리오로 받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지난 때 대선 때 득표율이 46% 정도 됩니다.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산층에 대한 감세나 재정에 대한 그 투입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들이 당연히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민주당 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도파 후보 중에 조 바이든은 지금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펀드 매니저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가들 사이에서도 선호하는 케이스라 그럽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그 선거 지원이 있는다면 스윙 스테이트로 불리고 있는 접전주에서 아무래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외에도 부티지지라든지 블룸버그가 당선이 되더라도 주가나 외환시장의 충격은 단기에 그치고요. 주가는 좀 바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유층의 과세나 개혁적인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IT나 금융기업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고 있고요. 중국과의 무역 갈등도 완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미국 증시에는 내년에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험 요소를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좀 위험하다고 저희가 볼까요? 네, 주가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시나리오는 대선 그 좌파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엘리자베트 워렌 그리고 버니 샌더슨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입니다. 반올가주의고요, 반백만장자, 반대기업주의자로 불리는 엘리자베트 워렌 같은 경우에는 중소득층 여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지지율 3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슈퍼 화이라고 불리우는 3월 3일 런닝메이터를 중도 우파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이죠. 블룸버그라든지 부티지지 그리고 힐러리를 선정한다든지 그리고 젊은 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샌더슨을 지명할 경우에는 표 확장성이 매우 큰 후보가 됩니다. 이번 대선은 2016년도와 같이 끝나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야당 후보가 선전하면 할수록 증시의 그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악재는 내년 1월 상원 그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가 탄핵되는 경우인데요. 우크라이나 원조 중단 명령과 같은 새로운 증인이랑 증거가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장기간 세무 신고 거부 문제까지 겹치면서 선거의 막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쓸 경우에는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하락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주가도 하락을 하게 되는데 앵고 현상이 이럴 경우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는 반사적인 호재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자하실 때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2020년도까지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고요. 증시 거래일로 따지면 오늘 다 갔다고 치면 이제 이 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바오류가 내년에 안 될 거라는 얘기들 나오잖아요. 경착륙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원하는 대로 연착륙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내년에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와서 정책 총동원령을 내린 결과 10월과 11월 사이 중국도 생산, 소비, 제조업의 신규 수주가 모두 확대되는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20년 경제 청사를 보면요. 올해 성장률은 6.1% 안팎.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0.1%포인트 하락한 6% 전후로 감소를 하겠지만 충분히 경기 연착륙은 가능하다고 판단 내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좀 순조롭고요. 또 내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3.4% 안팎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는 점, 특히 돼지고기 생산량이 회복이 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SOC 투자 확대라든지 재정, 금융 정책을 펼치면서 경기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회색 코뿔소 즉 부실 채권 문제들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계속 나옵니까? 네, BIS에 따르면은 중국 기업들의 부채는 2018년 말 기준으로 136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10년 사이 4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GDP 대비로 보면은 98%에서 10년 만에 152%까지 올라왔는데요. 과거 일본의 버블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136조 원의 기업 부채 중에 30%는 지방 정부가 인프라 투자라든지 부동산 개발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조달했던 대출 플랫폼이라는 특수 목적의 회사의 빚이 대부분인데요. 어, 중국 금융기관들의 그 평균 대출 금리가 연 5.7%를 단순히 계산을 하더라도 연간 이자 지급 비용만 하더라도 7조 7,520억 유엔이 된다고 합니다. 이자 지급 비용만 GDP의 8.6%가 된다는 것은 빚을 내 빚을 갚는 좀비 기업들이 언제까지 생존할지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GDP 대비해서 은행 대출 잔액이 5년 사이에 30%포인트나 급등했다는 겁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같은 사례에 있는 나라 42개국 중에서 18개국이 금융위기로 경기 경착 위험에 빠졌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이 때문에 중국 금융위기가 일어난다면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은 당장 아니더라도 내후년부터는 아무래도 큰 위험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만약에 금융 위기가 찾아온다면 당국 자체에서 좀 차단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보는 거니? 중국 상장 기업 2,300개 재무제표를 보면은 잠재 부실 채권 비율은 공식 통계보다 5배 정도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업은행의 잠재적 부실 채권 비율은 근 10%에 가깝다는 건데요. 2002년 버블이 붕괴된 뒤에 일본의 부실 채권 비율 8%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면적인 금융 위기는 없더라도 중소은행들의 파산은 막을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의 많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위험한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과잉 투자를 부추겨 왔는데요. 이 때문에 상업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은행이 발행한 인수어음을 수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은행의 뱅크런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금융기관은 총 4천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부실채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을 투입해도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결국 언제 지방금융기관이라든지 국유 기업의 연쇄적 파산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기업이라든지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를 꼼꼼하게 따지면서 중국 기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 부양책들 지금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인프라 투자 확대 소식도 들려옵니다. 부실 채권 위험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이 내수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문제는 사업 주체가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투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투자 자금 조달의 문제가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숨겨진 채무가 발견이 되면 지방 정부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자금 조달 창구로 지정한 레버뉴 채권 발행 외로는 다른 쪽의 자금 조달 창구가 아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레버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가지고 이자 지급이라든지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무작정 발행을 늘릴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인프라 투자는 회전이 빠르고 수익성이 높은 토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주택 재개발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60%가 여기에 집중되고 있고요. 상환 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낮은 공공 서비스 분야죠. 유료 도로라든지 철도교통, 항만, 하천 부분은 채 20%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와 관련된 과잉 투자가
축적이 돼 있다 보니까 인프라 자본의 생산성이 2010년도에 이미 피크 아웃된 상태입니다.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GDP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부실 채권이라든지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만 커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 정부와 관련된 투자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 1단계 뭐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사인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낙관적이다 보니까 상하이 종합지수가 뭐 3,000포인트 터치하는 등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상승 랠리가 조금 더 갈까요? 네, 2020년에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2,800선을 바닥으로 3,500까지 움직일 것이라는 게 중국 증권사들의 평균치인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흐름은 좀 가파라지는 전약 후강의 흐름을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재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증권 선물, 자산 운용 시장과 관련해서 중국이 자본 규제를 철회하고 국제화를 진전시키는데요. 이 때문에 해외 자금 유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확대 재정 정책, 여기에 지준율 인하, 대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부동산 시장은 전체 GDP 24%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면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 쪽으로 자금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도에는 반도체 국산화라든지 5G용 전자부품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전자부품 쪽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의 국산 신약 개발 정책에 따른 제약회사 그리고 소비 부양책에 따른 유통, 식품, 음식 서비스가 아무래도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유망할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부정적인 견해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연기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당초 지난 15일에 저희가 발생하기로 했던 부과될 예정이었던 관세가 다시 발동되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맞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주권과 연결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2차 협상에 하자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요청을 좀 받아들였을 경우 낮은 수준의 부분적 합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즉각 2단계 무역 협의에서 나머지 부분을 협상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안에서는 안이한 무역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관세 발동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아무래도 중국 제안에 대해서 손살을 쳤을 경우에는 리스트 B라고 하는 12월 15일 날 발동될 예정이었던 스마트폰, 노트북, 비디오 게임 콘솔 같은 소비 기술 제품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무역 전쟁이 기술 전쟁, 환율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좀 양보를 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떤 거예요? 네, 미중 간의 결렬을 피하기 위해서 설익은 협상을 할 경우에는 무역 갈등은 언제든 재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의 결렬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체면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포장을 달콤하게 치장시켜주는 방법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처럼 구속력이 있는 세부 사항을 합의문에 심어두고 실리를 챙기겠다는 생각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국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기와 같은 폭발성이 큰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 문서에 에둘러 표현을 하는 대신 제2단계 협상부터 초기부터 기존을 제압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어려운 무역 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역 협상 관련된 내용들까지 오늘 자세히 들어봤고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